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루어졌던 2024년 국가공무원 구급 공채 시험 세법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세법 개론 시험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원래 옳은 선지를 고르는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옳지 않은 선지를 고르는 문제가 훨씬 더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요. 옳은 선지를 고르는 문제가 세법 과목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개 보기 중에서 3개가 틀렸는데 그걸 또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지만 옳은 선지를 고를 수가 있죠. 옳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의 수가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비중 있게 출제가 됨으로써 까다로웠던 시험이었다고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을 철저히 다 암기를 해가지고 100점을 맞는 그런 시험은 아니거든요. 100점을 맞을 수도 없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들 실수 없이 정확하게 푸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기본기를 탄탄히 하셨다라고 한다면 또 충분한 점수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요즘에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험 친다고 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한번 타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 강의 촬영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어제 시험 친 거 잊어버리시고 이제 오늘은 푹 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 산책도 가시고 자전거를 탄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풀이 하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거주자 갑이 2020년 기속 소득세 6천만 원을 신고 납부하지 않아 간의 세무서장 납세 고지서를 2022년 5월 30일 발송하였으나 갑이 이를 체납하자 간의 세무서장 갑의 주택을 22년 10월 1일 압류하여 4월 5일 매각하였다. 매각 대금이 5천만 원이고 갑에 대한 채권 명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 대금 중 소득세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국세 우선권 관련된 내용이었죠. 우선 순위를 잘 잡고 가셔야 되는 건데 강제 징수비가 나오죠. 강제 징수비 집행 비용이 최우선 순위예요. 1순위가 강제 징수비가 되는 거고요. 1순위 500만 원 이게 채우고요. 500만 원 채워졌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있네요. 1,000만 원. 저당권 설정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갑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근로자 임금 채권 2천만 원. 국세 우선에서 변제되는 금액이래요. 우선 변제되는 임금 채권, 뭐 3개월치 급여 채권이라든지 또는 최근 3년간 퇴직금, 재보상금 이런 게 우선 변제되는 임금 채권이죠. 그 금액이 2천만 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액 임금 채권이라든지 소액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2순위에 소액 보증금 임금 채권이 들어가는 거고요. 2천만 원. 이제 3순위 자리를 싸우는 거죠. 국세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이때는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기일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정기일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했으면 신고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죠. 신고를 했으면 2020년도 기속이니까 21년도 5월 말까지 신고를 했으면 예를 들면 5월 한 20일 날 신고했으면 5월 20일 이런 식으로 신고일로 갑니다. 신고 기한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신고일로 되어 있죠. 근데 신고를 안 했대요. 신고를 안 했으면 결정 고지를 하죠. 그러면 고지서 발송일로 합니다. 우리가 국세 우선권에서 배우기를 이런 법정기일 정확하게 갖고 가자라고 해서 신고기한 아니고 신고일. 그리고 고의서 같은 경우에는 도달일 아니고 발송일. 날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빠른 게 좋잖아요. 도달일보다는 발송일이 더 빠른 거니까 발송일로 정해져 있긴 하죠. 발송일이 언제냐면 2022년 5월 30일로 되어 있고요. 이 날짜하고 저당권 설정일 싸우는 거죠. 저당권 설정일은 21년 5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빠르죠? 저당권 설정일이 빨랐습니다. 먼저 찜했죠. 그래서 1,000만 원이 먼저 챙겨가는 금액이 되는 거고요. 국세 채권 같은 경우에는 4순위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채우기가 들어가서 매각대금 5천만 원을 배분하는 거잖아요. 5천만 원. 그럼 1, 2, 3순위 다 채우면 3,500만 원 이미 채웠습니다. 그럼 국세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 가져갈 수가 있죠. 얼마까지? 1,500만 원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국세는 6천만 원 납부를 하지 않았지만 다 챙겨가지 못하고요. 순위가 밀려가지고 1,500만 원까지 챙겨갈 수 있죠. 동그라미 1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국세 법정 기일과 저당권 설정일 이런 걸 잘 알고 비교를 하셨다면 이 문제는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명의자 을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 갑이 부동산 X를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대요. 그리고 갑이 부동산을 A 회사에게 양도해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갑에게 기속되었습니다. 갑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세무서자인 을에게, 명의자인 을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했대요. 그럼 명의자 을은 좀 억울할 수가 있죠. 을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어렵지 않았죠? 실질 과세의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양도자는 갑이었고요. 을은 명의자에 불과했죠. 실질 과세의 원칙을 들어서 나한테 과세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하고 쉬운 문제가 섞여 있었어요. 쉬운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3번.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기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고요. 3번이 틀린 부분이고요. 이건 틀린 것만 보도록 하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은 양도한 대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자, 이거는 어디가 틀렸는지 금방 아실 수가 있죠. 어이가 없는 문제였죠. 양도인이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죠. 양수인이에요. 다음 양수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요. 이때 한도 같은 경우에는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요. 양수한 재산가액. 양수한 재산가액은 먼저 우선순위는 지급한 것, 지급한 금액, 지급한 양수 대가가 우선순위고요. 만약에 양수 대가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순자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그걸 한도로 해가지고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지급한 금액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 순서가 순자산 가액. 만약에 이 차이가 시가하고 이런 양수 대가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30%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순자산 가액으로 하는 그런 규정도 있는 거고요. 그런 한도 규정 같은 경우에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챙겨가시고요. 이 문제는 뭐 단순하게 양도인으로 나와가지고 틀린 지문이죠. 양도인이 본래의 납세 의무자였고 양수인, 사간자가 제2차 납세 의무자였죠. 넘어가죠. 이제 4번 문제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자, 지금 직전 연도 다 공급 대가는 보시면 뭐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이제 8천만 원 기준 하고요. 또 24년도에는 24년 7월 1일부터는 어떤 게 개정이 됐냐면 공급 대가 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다. 이런 식으로 좀 개정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상반기에는 결과적으로 8천만 원 기준 적용하는 거고요. 8천만 원 기준. 하반기부터 1억 400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내년 시험도에는 1억 400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1억 400 기준이든 8천만 원 기준이든 다 금액은 작아요. 공급 대가가 8천에 미달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케이스가 동그라미 1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경영한다. 부동산 매매업은 대규모의 사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매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를 하죠. 그리고 또 전기 가스 사업 이런 것도 대규모의 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건설업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있고요. 도배, 실내 장식 사업. 건설업은 원래는 배제가 되지만 건설업 중에서도 도배라든지 실내 장식 사업은 배제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 요건도 충족했고요. 업종 요건도 충족을 해가지고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죠. 동그라미 3번이 맞는 지문인 거고요. 이제 동그라미 4번. 특별시에서 과세 이용장소를 경영하는 자다. 과세 이용장소 같은 경우에는 나뉘어요. 일정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일정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배제합니다. 어떤 경우에 배제를 하냐면 이렇게 특별시, 강력시에서 과세 이용장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도 나뉘는 컨셉이죠. 매매업은 모든 부동산 매매업이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반면에 과세 이용장소라든지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은 간이를 배제하고요. 일부분은 간이를 적용할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도 마찬가지로 특별시 같은 데서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세 이용장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이 간이과세에 해당합니다. 넘어가죠. 이제 5번 부가가치세 법령상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기 생산 취득 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로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특별 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자, 특별 재난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기부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별도로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기억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 그걸 골라봐라 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공급이 아닌 거고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요. 경강부 특마라고 해가지고 앞글자 따가지고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경강부 특마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제가 잘못 적었죠? 경강부 특마예요. 요건 지우고요. 견이 뭐죠? 견본품 뿌려주는 거.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고요. 광고 선정 물품 뿌려주는 것도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죠. 부수재화, 증정품이죠. 이것도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된 재화의 대가에 부수재화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주된 걸로 과세를 하면 되는 거고 부수재화까지 따로 사업상 증여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있었죠. 특별재난지역에 공짜로 주는 물품도 사업상 증여가 아니었고 이 마가 뭐죠?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만 결제받는 경우 다 깎아준 거니까 사업상 증여로 과세가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잘 암기를 하고 계시면 또 맞출 수 있었죠. 니은 보시면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보시면 뭘 얘기하는 거죠? 폐 없이 잔존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폐 없이 잔존재화로 과세가 되는 경우죠. 이건 재화의 공급 의제 규정이고요. 폐 없이 잔존재화는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까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폐업한다든지 이렇게 사업 개시 전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까지도 다 폐업에 포괄하는 개념이라 가지고 폐업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폐업하는 경우에 자기 생산 취득재화 중에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공급의제가 되죠. 디귿 보시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기구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은 일반적으로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간주 공급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예외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세부적인 거, 지역적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기존 위탁자가 새 위탁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집합투자기구 같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지위를 양도하면 그때는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을게 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 케이스였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거죠. 기억하고 디귿, 동그라미 2번이 답이 됩니다. 넘어가죠. 이제 5번. 국세 징수법상 미납 국세 등의 열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미납 국세 등의 열람 제도에 의하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 국세 등에는 납부 고의서를 발급한 후 지정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까지도 포함한다. 미납 국세 열람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런 지정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보도록 하죠. 자, 보면요. 동그라미 2번부터 상가 건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의 열람을 전국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게 왜 틀렸죠? 생각해 보시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에요. 우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규정은 1,000만 원 초과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때는 동의가 없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작년도에 신설됐어요. 23년도에. 초과 시에는 동의가 없어도 되는 건데 초과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는요. 그때는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1,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00만 원 이하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동의 없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동의가 없어서는 안 되고 동의를 받아야 받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됐고요. 이제 동그라미 3번. 이번에는 주거용 건물 보증금 3,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초과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이때는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의를 받아야
미납국세에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끝났기 때문에 틀렸어요. 반대로 되어 있죠. 1,000만 원 초과하니까 동의 없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동의 4번 열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 소득세의 경우 신고 기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 지금 뭐가 나왔죠? 종합 소득세가 나왔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30일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죠. 30일간 열람을 할 수 있게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0일 맞고요.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건 너무 걸려있는 사람도 많고 자료 집계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열람을 할 수 있게 60일 지나고 나서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이 부분도 강조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료 집계, 정보를 집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갖고 가셔야 돼요. 원칙은 30일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것만 종합소득세만 예외적으로 2배, 60일로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7번. 내국법인 주우주의 23기 말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다. 재고자산에 대한 23기 세무조정은 자, 재고자산에 대한 회사 평가액이 나와 있네요. B금액. B금액과 T금액을 비교하시면 돼요. 보시면 제품은 22기까지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를 했대요. 그 23년 10월 4일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고 평가했다. 변경신고 기한은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로 되어 있죠. 사업연도 말이 12월 말이라는 것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긴 해야 됩니다. 12월 말 법인이니까 이전 3개월이면 9월 30일까지는 변경신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늦었죠. 늦었으면 이번 연도에는 바뀌지 않고요. 다음 연도부터 변경이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으니까 돼야 되는 거, 후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사는 총으로 평가를 해놨어요. 그럼 세법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과 다르게 평가를 하면 임의 변경으로 봅니다. 그 임의 변경의 경우에는 투비, 후입선출법 하고요. 그리고 무신고시 평가 방법. 바로 무신고시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이죠. 이 둘 중에 큰 걸로 평가도 돼 있어요. 맥스. 이 둘 중에 맥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맥스를 따져보면 선입이 더 크죠. 그럼 세법상 돼야 되는 것은 선입선출법 금액 1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세무조정은 차이 나는 30만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하면 되겠죠. 세무조정 이쪽에 적어보죠. 30만 차이 나는 거. 세법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올리는 거니까 입금 산입하고 30만 원 유보하시면 돼요. 재고자산 더 있다. 이런 세무조정이죠. 자, 반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22기와 23기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했으나 계산 착오로 60만 원을 평가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수용하였다. 자, 착오라고 했네요. 착오는 임의 변경으로까지는 보지 않아요. 착오니까 이거는 임의 변경이 아닌 거고요. 계산 차이만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돼야 되는 거 장부상으로는 B금액 60만 원이고요. T금액 같은 경우는 총평균법 50만 원입니다. 그럼 디퍼런스 50만 원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10만 원만큼 재고를 까야 되겠네요. 송금 산입 1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런 세무조정이 있고요. 그 세무조정의 순효과를 물어본 거니까 이 두 개를 퉁치면 돼요. 30만 원 하고 가산조정이죠. 차감조정하고 퉁치면 가산조정이 나오네요. 20만 원만큼 가산조정. 순액으로 답을 체크를 하면 답이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임의 변경의 경우에 맥스로 평가한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되겠고 계산 착오는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죠. 자, 이제 8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보시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직계 좀비소득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의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직계 좀비소득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자, 이게 바로 2월 과세를 표현하는 말이고요. 2월 과세. 맞는 지문이죠. 10년 내에 직계 좀비소득으로부터 증여받고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직계 좀비소득. 과거에 취득한 그 취득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 걸 2월 과세라고 부르고요. 맞는 지문
자, 기억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요거 체크를 해주시고 니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서 조세부담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경우 거주자의 행위,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규정이죠? 바로 부계부 규정이에요. 양도소득도 부계부를 적용하는 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죠. 부계부 대상 소득은 여러분들 4가지 있는 거 그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4가지라고 하면요.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양도소득, 한 가지 더.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니은 또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양도소득도 부계부 적용 대상이고 디귿 거주자가 배우자는 직계 좀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15년이 지난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뭐가 틀렸죠? 15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15년이 지나면 그때는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 증여하고 양도가 일어나는데 그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 텀이 10년 내여야 돼요. 10년 내에 15년 지났으면 1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게 틀렸고요. 15년을 바꿔주셔야 돼요. 15년이 지나면 안 되고 10년 내 넣어야 돼요. 10년 내 양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죠. 부계부에 따르면 이걸 취소하고 원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는 거죠. 특수관계인한테 증여를 했는데 그 특수관계인이 양도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원래 기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그런 규정인데 10년 내 양도로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경과조치가 있어가지고 5년짜리도 남아있긴 해요. 증여일이 2020년, 2022년 12월 31일 이전 거였다라고 하면 그 기존대로 5년 내에 양도를 하면 부계부를 적용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새로운 규정대로 10년 규정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법조문이 10년이니까 과거 경과조치가 있다라는 건 참고만 하시고 10년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15년 지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월 과세하고 부계부 규정을 물어본 지문이었습니다. 넘어가죠. 9번 문제 손익, 기속 시기하고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동그라미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바드러움을 배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손익 인식 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기속 사업연도를 정한다. 자,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 세법에 규정이 없으면 기업 회계 기준 간행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배서 양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진 않아요.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 손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 계산할 때 입금에 손금에 산입한다? 반대 케이스로 나왔어요. 우리 타법상의 경우에 평가직만 인정하는 거죠. 보험업법이나 뭐 자산재평가법 이런 법에 따라서 유무형자산 평가 차익을 계상했다라고 하면 그거 입금에 산입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근데 반대로 나왔어요. 손금에 산입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이거는 다른 법에 따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세법상으로 평가 손실, 예를 들면 재고자산, 파손, 부패 이런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계상하면 결산주종사항으로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런 규정은 있어도 다른 법에 따른 평가 손실 인정하는 케이스는 없다라는 거.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돼요. 평가 손실이 아니고 평가 이 계상하면 입금에 산입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다 바뀌어야지만 맞는 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공채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더라도 그 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법은 특례가 많죠. 특례 중에 하나예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공채 강매를 당한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사면 국공채를 강매를 당하고요. 손해를 보면서 국공채를 사는 거예요. 매입가액이 더 비싼 거고요. 현재 가치가 더 싼 거죠. 그래서 시가보다 더 비싸게 샀을 때 내가 손해보는 금액은 자동차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죠.
기업회계 기준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법도 특례로서 너희가 자동차로 계상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인정을 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라는 표현 나오면요. 그 취득가액이 포함한다로 끝나야 되죠. 그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한다로 끝나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아니 한다로 끝나가지고 틀린 지문. 자, 동그라미 4번. 가상자산은 개별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틀렸죠. 가상자산은 어떤 방법?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개별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 자, 이런 게 틀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10번. 거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이렇게 옳은 것을 묻는 선지가 뭐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틀린 지문들, 이게 왜 틀렸는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긴 했거든요. 자, 보죠. 동그라미 1번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주식의 차익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한다. 자, 맞는 지문이죠.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 주식 대차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이자하고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인 거 아시죠?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르면 뭐 채권 대차 거래, 주식 대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 그러면 이자 배당이 될 수가 있죠. 다만 배당이 상당하는 금액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주식 대차 거래에서 사용료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사용료 소득은 기타 소득이 열거되어 있어요. 기타 소득에는 물품, 유가증권도 다 포함하는 그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가지고 받는 사용료가 기타 소득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라고 나오면 기타 소득에 포함한다가 돼야 되는 거고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오면 배당 소득에 포함한다. 이 부분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힌트가 되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동그라미 2번. 자기 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배당을 본다. 이거 틀렸죠. 둘 중에 하나 걸려야 돼요.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 전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 걸려야지만 배당 소득으로 의제가 되죠. 의제 배당 케이스고요. 우리가 기본반에서 이런 표를 그려가지고 알아봤잖아요.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건 소각 당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2년 내에 자본 전입한 경우, 2년 후 자본 전입한 경우. 그렇게 나눠가지고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다. 소각 당시에. 그러면 2년 내면 배당으로 의제가 되고요. 의제 배당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2년 후라고 해도 배당으로 의제가 돼요.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2년 내여야지만 의제 배당으로 과세를 하는 거고요. 2년 후면 배당으로 의제가 되지 않죠. 지금 어떤 케이스가 나왔죠? 요 케이스가 나와버렸어요. 2년 후고 또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케이스니까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배당으로 본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배당으로 보지 않아요. 보지 않는다라고 끝나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3번. 배당 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하고 배당, 불로소득이라고 했죠. 불로소득. 이건 노동 없이 돈만 있으면 벌 수 있는 소득이니까 자본소득이기도 하고요. 필요금비가 있다고 해도 안 빼주는 소득이 이자하고 배당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배당은 좀 특이하게도 이중 과세를 조정하고자 더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로써 기속범세, 배당 가산액이라고 부르는 거 거의 더하는 거고요. 빼는 건 없어요. 4번.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발초 중에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이게 뭐죠? 주발초 중에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불러요. 채무 면제이익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채무 면제이익은 입금 항목인 거 아시죠? 이걸 자본에 전입했다는 거야. 입금 항목을 자본에 전입하면 피투자법인이 번거를 전입해가지고 나한테 공짜 주식을 주는 케이스예요. 번거면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배당으로 보죠. 그런데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가액, 공짜 주식,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공짜 주식이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피투자법인이 입금 항목,
입금 항목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자본금에 집어넣고요. 자본금이 늘어나죠? 액면가가 늘어나면서 나한테 공짜 주식 발행돼서 오는 케이스예요. 배당으로 의제를 합니다. 배당으로 본다. 여기서는 배당으로 본다로 끝나야 되는 부분.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자, 반대로 나와 있었죠? 의제배당 규정도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의제배당 규정 정확하게 또 알고 계시긴 해야 됩니다. 넘어가죠. 이제 11번 법인세 법령상 내국법인 주 A의 23기 기기장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이다. 세무조정은 물어봤네요. 23기 그걸 물어봤고요. 취득가액이 나와 있고 취득일이 22년도예요. 1월달 그 정률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률법이라는 게 좀 관건이었죠. 감가상각비 22기 거 하고 23기 게 나와 있습니다. 22기 거부터 한번 해보죠. 첫 번째로 22기 BTD를 해보면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얼마냐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0년도에서는 1억 원 취득가가 미상각 잔액하고 동일한 금액이야. 한 번도 상각을 안 했으니까 1억 원 베이스로 해서 정률법 상각률. 그리고 항상 월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일을 보긴 해야 돼요. 4월 달이면 12분의 9개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1월 달에 취득했으니까요. 1개월 미만 1개월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1월 달이 채 한 달이 안 되지만 그래도 1개월 미만 1개월로 봐가지고 12분의 12가 됩니다. 그럼 2천만 원이 세법상의 상각 범위액이 되는 거고요. 상각 부인액이 뜨죠? 얘를 작년도에 송금 불산입 유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연도 또 상각 시분 해보도록 하죠. 23기. 자, 23기 기준으로 BTD를 해보면요. 장부계산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이고요. 자,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미상각 잔액 베이스로 갑니다. 우리 간접법으로 한번 해보면요. 미상각 잔액은 구하는 방법이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어요. 간접법으로 하면 장부상 감가상각비 3천만 원. 이걸 작년도에 계상했죠? 그러면 이게 23년 초 감루가 돼요. 기초 감루가 되는 거죠. 기초 감루 빼고 상각 부인액 이런 걸 더하시면 돼요. 1,000만 원 이걸 더하면 미상각 잔액이 나오는 거고요. 직접법 방식도 괜찮아요. 직접법 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천 중에 1,000만 원의 송금 불산입 당했으면 세법상 송금 인정된 거 2천만 원. 우리가 1억 원을 비용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감가상각비예요.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돌리는 거. 원가 배분 성격이죠. 그 비용을 세법에는 송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송금 인정된 거. 이미 1,00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비용으로 돌렸고 8천만 원이 아직 비용이 안 된 부분. 나중에 송금이 될 부분이니까 미상각 잔액은요. 세법 기준으로 1억에서 2천만 원 빼도 세무상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이 나오는 거야. 상각하고. 상각 2천만 원 하고 남은 미상각이 나온 거죠. 요거 베이스로 하셔도 동일해요. 금액은 여기에 상각률 0.2 기존 자산이니까 월의 상각은 생략해도 되겠죠. 동일 금액이 나옵니다. 8천에 20% 하면 1,600만 원이 상각 범위액이 되는 거고요. 400만 원만큼 상각 부인액이 뜨죠. 송금 불산입 유보하시면 돼요. 요걸 물어봤습니다. 23기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물어봤으니까 세무조정은 요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400 송금 불산입 유보. 답은 동그라미 2번. 정률법이었기 때문에 정액법하고 달라요. 취득가 베이스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만큼 상각하는 거니까 취득가 베이스로 상각률, 1억 베이스로 상각률을 적용하죠. 22기나 23기에 다 1억 베이스로 20%야. 근데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 베이스로 상각률을 적용해요. 미상각 잔액이라고 부르죠. 상각 한번 하고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세법상 남은 잔액이어야 돼요. 장부상 남은 잔액이 아니니까 1억에서 기초감루 3천만 원 빼고 상각 부인액 유보까지 더해야지만 세무상 미상각 잔액이 나오는 구조인 거죠. 근데 직접법으로 세법이 눈으로 봤을 때 1억 원이 있었고 그 1억 중에서 이미 상각돼서 송금으로 바뀐 거, 감가상각이 송금으로 바꾸는 거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산의 원가를 똑똑 잘라가지고 비용으로 착착착착 보내는 거. 그런 게 감가상각의 개념이죠. 원가 배분. 2천만 원만큼은 송금으로 보냈고 나머지 8천이 앞으로 송금이 될 수 있는 자산가액, 미상각 잔액인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세법의 눈으로 8천만 원이 미상각 잔액이구나. 그걸 캐치를 하면 좀 더 빠르게 20% 적용해서 상각 범위액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12번
법인세 법령상 A 법인의 주주인 B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A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이익잉여금 분배 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거. 여기서 의제 배당이 아닌 거, 그런 걸 좀 물어본 거예요. 자, 기억 보시면 주식의 소각, 자본 감소로 인해서 B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게 뭐죠? 감자시 의제배당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감자시 의제배당.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법 표현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감자시 의제배당은 내 주식 뺏어가고 대가를 주는 건데 내 주식이 10,000원짜리야.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뺏어가고 12,000원 준다라고 하면 그 차익만큼, 2,000원만큼이 배당으로 의제가 되는 그런 규정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기브 앤 테이크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자본 감소로 인해서 B법인, 우리 회사가 주주인 거죠.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 여기까지 끊어서 이게 내가 테이크하는 금액이에요. 받는 금액 하고요.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 이게 내가 옛날에 주식 취득할 때 사용한 금액이니까 내가 주는 주식의 가액을 얘기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의 차익을 얘기할 때 우리 세법에서는 초과한다는 표현을 아주 선호를 하고 있어요. 초과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내가 주는 게 10,000원짜리 그리고 받는 게 12,000원짜리. 그러면 초과하는 금액은 2,000원. 그 2,000원이 배당으로 의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은 배당으로 의제가 되고 두 번째 케이스 A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A법인이 감자 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B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하에 원래 감자 차익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긴 합니다. 이걸 자본금에 집어넣었어요. 비투자 법인이. 그럼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액면가가 늘어나고 나한테 공짜 주식이 반영돼서 와요. 그러면 감자 차익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니까 원래대로라면 배당으로 의제를 하지 않지만 내 지분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남이 낸 감자 차익을 내가 받는 케이스예요. 남이 낸 걸 내가 받으면요. 소득이죠. 내가 낸 게 아니에요. 남이 낸 거야. 지분 비율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으로 캐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분 비율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낸 포션이 아니라 남이 낸 거. 그것까지 받아오는 거니까 내 소득이 증가하고 배당으로 의제를 해요. 요 무상주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무상주 의제배당 중에 지분 비율 증가되는 예외 배당에 들어가는 거죠. 3번 A 법인의 해산으로 인해서 자녀 재산의 분배로서 B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 가액을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자, 1번하고 비슷한 문구죠. 이번엔 해산 케이스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B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재산 가액, 이게 테이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내 주식 뺏어가는 거니까 기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차익을 우리 세법에서는 초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해산 케이스니까 해산시 의제배당 케이스를 얘기한 겁니다. 해산시의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케이스. 이제 동그라미 4번이 답인데 보시면 A 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포괄적 교환 차익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는 성격이 비슷해요. 주발초 성격이 있는 거고요. 이걸 자본금에 전입했습니다. 포괄적 교환 차익은 입금 불산입 항목. 입금 불산입 항목을 자본 전입했어요. 주주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본금에 집어넣은 거죠.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액면가가 증가하면 주식이 발행돼서 옵니다. 이때 공짜 주식 받는 거. 이건 배당으로 의제가 되지 않죠.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주발초 내가 낸 돈, 교환 차익도 마찬가지예요. 주주가 낸 돈과 동일한 성격이고요. 그걸 자본금에 집어넣고 내가 받으면요.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 소득이 아닌 거죠. 내가 낸 걸 돌려받으면 소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자본 거래로 생긴 거니까 이걸 자본 전입해서 공짜 주식 받으면 배당으로 의제가 되지 않아요. 얘는 배당 소득이 아니다. 답은 동그라미 4번이죠. 의제배당 케이스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법문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뭐 계산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의제배당 케이스가 다 이렇게 말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법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지만 의제배당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넘어가죠. 이제 13번 국세 기본 법령상 제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답은 동그라미 4번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보죠. 자, 동그라미 4번부터 볼게요. 심판 청구에 대한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판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소송이든 불복 청구든 다 90일 이내이긴 했죠. 기본적으로 90일 이내이긴 합니다. 90일 제대로 잘 나와 있고요. 맞는 지문. 나머지 왜 틀렸는지 체크해 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심판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키워드가 재조사 결정이에요. 재조사 결정이 엄청나게 특이한 규정이라고 했죠. 재조사 결정은 원래 처음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납세자 주장에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네가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다.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납세자를 위해서 재조사를 한 거죠. 재조사 결정이 나온 거고요. 재조사를 했더니 납세자 주장이 맞지가 않다라고 하면 네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납세자가 다시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을 할 건데 이때는 자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요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있는 걸로도 한번 보고 없는 걸로도 한번 봐요. 왜냐하면 애매한 결정이 나온 거예요. 완전 100% 인용이 아니라 한 50% 정도 네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결정이었던 거죠. 50% 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납세자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가지고 재조사 결정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납세자가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을 할 건데 이때는 이걸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없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있는 걸로 보게 되면 다이렉트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쳤으니까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이렉트로 행정소송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없는 걸로도 볼 수 있다고 했죠. 하다 만 느낌이잖아요. 그죠?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다가 완전히 100% 인용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만 느낌이라서 납세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한 번 더 해도 돼요. 이걸 거쳐가지고 여기서도 지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죠. 둘 다 가능하다는 거, 루트가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루트 중에서 납세자는 선택을 하면 돼요. 특이한 규정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할 수 있다가 나오면 맞는 지문이라고 했죠. 할 수 없다고 나오면 틀려요.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지문이고요.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무조건. 둘 다 가능하니까 뭐뭐뭐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시면 제기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로 끝났기 때문에 틀린 지문인 거예요.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됩니다.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재조사 결과 심판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 처분의 취소, 경정하여야 한다. 재조사 결정은 우리 납세자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해보겠다라는 건데 납세자 주장이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재조사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조사를 또 하다 보면 납세자 주장이 얼토당토 안 해. 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재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해봤더니 주장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납세자가 잘못된 주장을 했다는 거죠. 다른 경우면 납세자는 어떤 주장을 해요? 심판 청구를 하는 이유가 당초 처분 취소해 주세요라고 처분하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니까 취소해 주세요라고 했고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해보니까 납세자 주장이 잘못됐어. 그러면 취소는 안 한 거죠. 당초 처분이 합당한 거니까. 당초 처분을 취소 경정하여야 한다? 아니죠.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요. 당초 처분을 취소나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납세자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니까 그때는 당초 처분이 제대로 된 겁니다. 납세자는 이거 당초 처분 잘못됐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또는 고쳐주세요. 경정해 주세요라고 주장하겠지만 우리가 재조사 해보니까 달랐다라고 하면 네 주장이 잘못됐어. 우리 과세관청 당초 처분이 제대로 된 거야. 당초 처분을 납세자 주장대로 취소하거나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인데 반대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자, 일반적인 불복 청구라든지 행정 소송은 납세자가 제기할 때 90일 이내에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어떤 처분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냐면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처분 주문 기재된 범위 한정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취소 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건데 이거는 60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90일이 아니에요. 동네마다 60일인 규정이 있고 90일인 규정이 있으니까 반드시 구분해가지고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14번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부분조사는 같은 세무, 같은 과세량에 대해서 이해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아니한다. 자, 볼게요. 납세자 청구, 경정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를 좀 구제하고자 부분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정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했다라고 하면 납세자가 2번이고 3번이고 부분조사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죠. 이거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니까 기억, 부분조사가 가능한 케이스긴 하고요. 그리고 니은, 납세자가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때 부분조사하는 경우로서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세법은 열거된 사유에 한해서만 부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통합조사가 원칙이죠. 그런데 일정 경우에는 부분조사까지도 가능합니다. 니은은 열거되어지 않은 그런 사유고요. 디귿,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이것도 재조사 결정이라는 게 다 납세자를 위한 거거든요. 납세자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부분조사 뭐 2번이고 3번이고 해도 되는 사유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 명의 위장, 리을, 차명 계좌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건 납세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라 가지고 부분조사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해를 초과해서 실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어차피 이해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뭐 한 번만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리을 같은 경우에도 규정상으로 부분조사가 가능한 사유로 되어 있으니까 디귿하고 리을, 기읍으로 되어 있는 또는 3번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약간은 구분을 해주시면 기역하고 디귿, 이건 납세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해 초과해서 실시 가능하고요. 이해 초과도 가능하다. 그런데 리을은 납세자를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해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해 초과해서 부분조사하는 것은 불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해를 초과해서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한 번만 부분조사를 하는 경우인데 부분조사 사유인 거 뭐냐 그걸 물어본 거야. 열거된 부분조사 사유를 물어봤으니까 리을까지도 다 체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기역하고 디귿으로 되어 있는 보기가 없잖아요. 출제 의도상으로 여기서는 그냥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거 그거를 물어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 번만 부분조사하는 그런 케이스로 봐서 뭐 기역이든 디귿이든 리을이든 다 부분조사는 가능한 케이스긴 하니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를 초과하는 게 가능한 것은 또 불가한 것은 그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부분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들 열거된 거 그것도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겠고 이해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하고 이해를 초과할 수 없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챙겨서 갖고 하셔야 돼요. 그런 유형으로도 시험에 나오고는 있습니다. 넘어가죠. 15번 납세 담보에 대해서 또 설명한 건데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또는 4번부터 보죠.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된 국세의 납세 담보를 납세 보증 보험증권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기관의 납세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 이어한다. 그죠? 맞는 말이고요. 30일 규정을 좀 챙겨가시면 돼요. 보험 나오면 다 30일이에요. 우리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가입을 해야 되죠. 건물 같은 거, 뭐 기계 같은 거 이런 걸 담보물로 제공했을 때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 30일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보험기간이 보험 나오면 다 30일 규정 챙겨가시면 되겠고 이제 왜 틀렸는지 보죠. 기억부터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공탁을 하고 그 공탁 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탁이 나오는 동네는 금전이라든지 유가증권 금전하고 유가증권이 공탁이 나오는 동네고요. 납세보증서는 그냥 제출하면 돼요. 납세보증서를 제출하면 끝나는 거죠. 납세보증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세담보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잘못되었고 또는 2번 보험에 등기된 건물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이거는 또 이상한 것과 엮은 거죠. 건물
건물이나 토지는 상징세법상 평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징세법상 평가액. 상징세법상 평가액은 상징세법상으로도 시가평가가 원칙이거든요. 시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냥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 건물의 시가가 되는 것이지 보험금액이 아닌 거예요. 보험에 얼마를 가입했든 그런 상관없어요. 건물의 시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납세 보증서를 납세 담보로 제공한 자는 납세 보증서로 담보한 국세, 강제 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보증서로 납부를 할 수 없어요. 납부는 오로지 어떤 것만? 금전만 할 수 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유가증권 이런 걸로도 납부할 수 없고요. 부동산 이런 걸로도 납부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뭐만? 금전으로만 납부가 가능해요. 담보물로 금전을 제공했을 때만 그 담보물인 금전으로 납부를 할 수 있죠. 자, 넘어갈게요. 16번.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답은 동그라미 4번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부터 보죠.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에 과세기간에 2월 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2월 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척기간이 남아있어야지만 부과도 할 수 있고요. 부과 취소라는 걸 할 수가 있죠.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부과도 못하고 부과 취소도 못해요. 당연히 2월 결손금도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공제하지 아니한다. 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지났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인 거고요. 나머지가 틀렸어요.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순서대로 공제한다. 자, 이 순서는 또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근년기 이배 순서라고 했죠. 근년기 이배. 이 순서는 결손금은요. 근로, 연금, 기타가 먼저예요. 근년기, 그 다음에 이배입니다. 4번, 5번.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자 배당이 먼저 나왔으니까 잘못된 지문이죠. 어렵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자, 원래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 상가 임대업, 사무실 임대업 이런 거는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이월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의 소득에서만 공제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다르다. 이거는 우리 세법에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업종이에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좀 부족해요. 주택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요. 주택을 임대하는 업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임대업자를 그렇게 규제하진 않습니다. 주택 임대업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사업소득처럼 결손금을 타소득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죠. 타소득 공제할 때는 순서가 근연기 이배, 근로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런 순서죠.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공제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지문이고요. 3번 결손금 및 2월 결손금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에서 공제한다? 틀렸죠. 순서가 잘못되었죠. 여기서는 2월 결손금이 나오면 안 되고 결손금을 먼저 공제해야 돼요. 이 순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단기 결손금부터 처리를 먼저 하자. 소득이 있으면 이거부터 공제를 하고요. 단기 결손금. 그 다음에 과거 거를 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처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소득에 발생한 2월 결손금. 요거부터 처리를 하고요. 일반 사업소득에는 주택 임대업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나머지 이제 부동산 임대업, 주택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 2월 결손금이 있으면 얘는 자기 자신의 소득 1, 2번 빼고 나서도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으면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1, 2번 빼고 나면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빵이 되겠죠. 그럼 얘는 또다시 2월 되는 거죠. 가장 후순위예요. 이 순서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공제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단기 결손금이 먼저인데 과거 2월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고 해서 잘못된 지문이었고요. 넘어가죠. 17번 부가가치세 법령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투자 신탁의 경우에 위탁자가 부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키워드가 있죠. 키워드가 실질 지배 통제. 원래 신탁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 누구죠? 신탁 재산.
신탁 재산의 납세 의무자는 신탁 나오면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칙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그죠? 이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위탁자 명의로 파는 경우, 이때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제 통제하는 경우, 집에 통제하는 경우, 이때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위탁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때는 기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공급 의제 규정에 나와 있어요. 위탁자가 위탁자 지위를 양도했다고 하면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때는 또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긴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거까지 좀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가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신탁 재산과 관련된 재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예외 케이스죠.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면요, 수탁자가 아니고 위탁자가 나와야 돼요. 이 자리에 위탁자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위탁자가 나와야 되었고, 두 번째로 신탁 재산과 관련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신탁 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 의무자로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칙은 뭐였죠? 신탁 나오면 원칙은 이렇게 위탁자 명의로 팔거나 집에 통제하는 케이스가 문구에 없으면요, 수탁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위탁자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신탁 재산별로 각각 납세 의무자로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바로 수탁자. 그래서 한번 위탁자 지위 이전을 신탁 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공급 의제 규정이죠. 위탁자 지위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틀렸죠? 이것도 생뚱맞게 새로운 위탁자가 나왔어요. 얘는 사가는 자인데 사가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가는 자고 파는 자는 누구예요? 기존 위탁자죠. 기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봐가지고 이것도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18번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유형에 해당하는 금전 대여 차용의 경우 시가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 틀린 거만 보죠. 대여한 날부터 해당 3년 종료일까지 기간이 3년인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게 틀렸어요. 3년짜리는 안 돼요. 5년이 지나야 돼요. 5년. 5년은 돼야 됩니다. 기간이 5년을 넘어간다 라고 하면 5년이라는 규정은 있어도 3년이라는 규정은 없죠. 5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너무 오래전 대여금이니까요. 원래는 원칙이 뭐예요? 이것도 원칙 좀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은 금전대차 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칙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 대여 시점 현재 가중평균 해요.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이죠. 대여 시점 현재 있는 차입금 가지고 가중평균을 합니다. 근데 5년 전 대여금은 5년 전 그 대여 시점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하고 이자율이 너무 갭이 커져요. 너무 옛날 이자율이니까 현재 이자율하고는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5년 전 대여금은 예외 케이스로 합니다. 예외가 당좌 대출 이자율, 이걸 시가로 한다는 거죠. 이걸 시가로 해요. 예외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당좌 대출 이자율로 하는 경우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산정이 불가한 경우, 이걸 산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당좌를 적용해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이 불가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 채권자 불명 사채 차입금 하고요. 비시명 채권증권 차입금 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좀 비정상적인 차입금이라 가지고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채권자 불명, 비시명 채권증권, 그리고 특수관계인 차입금이니까 그거 제외하는데 지금 대여 시점 현재 채권자 불명 사채밖에 없어. 그러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그런 게 산정이 불가하죠. 그때는 당좌 대출 이자율,
요거 시가 이자율로 하겠다. 국가에서 고시한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5년 전 대여금. 차입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리 차용 이걸 따질 때도 이걸 적용하는 거니까 5년 전 대여금, 5년 전 차입금도 시가 이자율은 당좌 대출 이자율 이걸로 고리 차용인지 저리 대여인지 그걸 판가름하겠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거래를 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들어가지고 가산 조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처분,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대출 이런 세무 조정이 들어가요. 그 세 번째가 내가 당좌 대출 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이거 선택을 하면 모든 대여금하고 차입금에 대해서 당좌 대출 이자율이 시가 이자율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모든. 그리고 선택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요거 하고 또 그 다음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계속 당좌를 적용해야 돼요. 총 몇 번? 3번 적용해야 되는 거죠. 선택한 사업연도 하고 그 이후 2번이니까 합치면 3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은 당좌 대출 이자율이 무조건 시가 이자율이 돼야 되는 거고요. 세계 3년도 동안. 그리고 모든 대여금, 모든 차입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하고 얘는 오로지 해당 대여금, 해당 차입금에 대해서만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 이자율로 하는 규정이죠. 이렇게 좀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동은 3번이 틀렸죠. 3년이 아니고 5년짜리였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게 다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럼 1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 불가한 경우로서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명 사채로 조달된 경우 그때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산정이 안 된다고 했죠? 이걸 제외하니까 해당 차입금에 하나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대여금이든 차입금이든 시가 이자율은 당좌가 됩니다. 그리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이 불가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차입금만 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 차입금은 제외하기 때문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산정이 불가한 경우죠. 그때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해서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동그라미 4번 내고법인이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라는 거죠. 그때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해서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 총 몇 개? 3개 사업연도 동안은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고요. 이 동그라미 4번 케이스에서는 모든 대여금과 모든 차입금에 대해서 당좌 대출 이자율이 시가가 돼요. 그런 내용까지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음번 시험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 지문이었죠. 넘어가죠. 이제 19번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답은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여기 틀렸고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인 증여 채무는 상속 재산 가액에서 뺀다. 빼지 아니한다가 답이에요. 여기 틀렸고요. 이게 어떤 규정하고 연결된 규정이냐면 우리 사전 증여 재산 같은 경우에는 누진 과세를 좀 회피하고자 사전 증여가 일어났을 때 합산하는 규정이 있죠. 상속 개시 전 상속인한테 증여한 것은 10년 내 거 합산하는 규정이 있고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은 5년 내 거 그걸 합산 과세를 해요. 누진 과세를 회피하는 거 방지하고자 5년 내 거, 10년 내 거 합산 과세를 하죠. 이 증여 채무 같은 경우에도 같은 개념인데 이걸 빼버리면 합산 과세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누진 과세 그걸 피해가는 거, 그걸 막고자 하는 거니까 이걸 빼버리면 상속 재산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들어오도록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빼지 않는다. 사전 증여재산 합산 과세하고 동일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속인 거는 10년 내가 되는 거고요. 증여 채무. 그리고 만약에 상속인 외의자였다라고 하면 5년 내 거. 증여 채무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넘어가죠. 20번. 주 서울은 한국에서 제조한 A 제품을 미국에 USD 1,000달러에 수출하면서 A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 대금을 먼저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했다. 1기 과세 표준을 포함할 금액은 요거는 어떤 규정을 물어본 거냐면 자, 공급 시기가 있으면요. 달러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급 시기 전에 환가를 했는지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를 했는지 이거를 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공급 시기 이후에 외화를 계속 가지고 있거나 또는 환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급 시기 전 거는 이미 금액, 원화 금액이 있으니까 이 금액 그대로 쓰면 돼요. 환가 금액, 요거 쓰면 되는 거고요.
공급시기 이후 거는 공급시기 세운기한서 발급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국내 거래였다 이런 건 세운기한서 발급도 해요. 물론 이제 직수출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니까 세운기한서 발급이 면제가 되지만 뭐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이런 것도 달러 대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세운기한서를 공급시기 발급하려면 원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세후 세운기한서 이런 걸 발급하면 돼요. 생란을 비워두고. 공급시기에 무조건 원화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후에 한가한 것은 공급시기에 환율로 환산합니다. 요거는 환산이 들어가는 거죠. 환산. 기준 환율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준 환율로 곱한다. 그런 게 환산의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공급시기 전, 선적 전이에요. 수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수출 그런 케이스가 나왔고요. 직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고요. 그 전에 환가를 했대요. 원화로 환가했다. 언제 수령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급시기 전에 수령했다고 해도 환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화로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환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급시기 기준 환율로 환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뭐 수령 일자를 보시면 안 되고 환가 일자를 보셔야 돼요. 먼저 수령한 케이스도 환가는 나중에 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수령도 먼저 했고 환가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원화 금액 그대로 씁니다. 여기서는 선적일이 23년 1월 16일이었고요. 그 전에 수출 대금 수령 및 원화 환가일이 23년 1월 12일이죠. 그럼 1월 12일자로 환가한 금액. 기준 환율만 나와 있으니까 기준 환율로 그냥 환가했나 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1000달러 곱하기 기준 환율 하면 115만 원. 이게 답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이 규정을 물어본 겁니다. 공급시기 전이었으면 그 환가한 금액 그대로 쓰는 거고요. 이때 환율로 환전한 금액을 쓰는 거죠. 근데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를 보유하거나 환가를 하면 공급시기에 기준환율, 이것도 기준환율이라는 것도 규정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기준환율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20문제 다 풀었고요. 뭐 조금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긴 했지만 쉬운 문제도 많이 있었거든요.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칼같이 맞췄다라고 하면 또 좋은 점수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세법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100점 맞겠다 이렇게 공부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100점 방지용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0점 방지용 문제를 맞추지 못했다라고 해도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기본적인 문제를 칼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공부를 선택과 집중을 잘 해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